서울의 심장부 강남 상공에선 차가운 가을비가 쉴 새 없이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빗방울에 번져 현실과 몽환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마치 거대한 유화 물감처럼 거리를 물들였다. 최고급 주상복합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이 도시의 슬픔 따위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따뜻하고 화려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곳은 한때 한서연의 집이었으나 지금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의 소굴이었다. 도로 건너편 어둠에 잠긴 호텔 스위트룸의 통유리창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깊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가느다란 실루엣은 창문에 비친 도시의 야경과 대조를 이루며 위태로우면서도 강인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서연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난 그녀는 스스로를 루나 즉 차가운 달이라 불렀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건너편 펜트하우스를 향해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보스. 강지훈은 KJ그룹 창립 기념 파티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는 역시 유미래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나타나 보고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는 케인이라 불리는 남자로 루나의 가장 유능한 오른팔이자 그녀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며 루나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묻어났다. 루나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붉은 액체를 한 모금 마셨다. 최고급 빈티지 와인의 향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흥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저 화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그 안에서 웃고 떠들고 있을 두 남녀의 모습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지훈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유밀의 순진한 얼굴 뒤에 뱀의 혀를 숨기고 있던 여자. 두 사람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 6년 전 오늘 바로 이 계절에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차가운 법정 안에서 한서연은 절망적인 눈으로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듯 배를 감싸 아는 그녀의 귀에 울린 것은 무죄가 아닌 징역 10년이라는 잔인한 선고였다. 횡령과 기밀 유출, 모두 남편 강지훈과 그의 내연녀 유미래가 교묘하게 조작한 증거들이었다. 사랑했던 남자는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외면했고 믿었던 친구는 희미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의 절망과 배신감은 그녀의 심장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아이를 잃었을 때 그녀 안의 한서연은 완벽하게 죽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 루나가 태어났다. 지난 6년은 그녀에게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고 힘을 기르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어둠의 조직을 손에 쥐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왔다. 케인 그들의 자산 목록은 루나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KJ그룹의 지분 구조,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유밀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보석까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었죠. 케인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강지훈과 유미래가 지난 6년간 축적한 부의 목록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모두 한서연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이룬 것들이었다. 루나는 태블릿 화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화면 속 숫자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눈물이었고 잃어버린 아이의 피였으며 무너진 인생의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건너편 펜트하우스를 가리켰다. 마치 모든 것을 손안에 쥐고 있는 여왕처럼. 저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야. 돈, 명예,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케인은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제 시작할까요? 그의 질문에 루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6년 전 법정의 모습이 다시 아른거렸다. 자신의 변호를 포기하고 냉담하게 서 있던 강지훈의 얼굴. 임신한 아내를 감옥으로 보내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저런 삶이었을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오직 순수한 증오의 결정체였다. 내일 아침 강지훈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회사 중 하나가 부도덕한 거래 혐의로 언론에 공개될 거다. 아주 작은 균열이지만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법이 외면한 정의를 그녀 자신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 과거의 한서연은 눈물만 흘렸지만 현재의 루나는 피를 부를 것이다.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잠시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아마도 전압의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루나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전조처럼 보였다. 그녀는 다시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낯선 여자의 얼굴, 차가운 눈동자. 그녀는 잔을 비우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지훈, 유미래, 지옥의 문이 열렸어. 너희를 위한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케이는 조용히 물러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스위트룸에는 다시 루나 혼자 남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마치 6년 전 그녀가 흘렸던 눈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복수를 향한 뜨거운 용암만이 들끓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한 마리의 암표범이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거실을 비추던 어느 오전, 한서연은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를 무릎에 덮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살짝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평화가 그녀의 안에 깃든 것 같은 고요한 시간이었다. 그녀의 남편 강지훈은 국내 굴지의 기업 KJ그룹을 이끄는 젊고 유능한 CEO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아내이자 그 그룹의 진정한 상속자였다. 강지훈은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 위로 겹쳐졌고 시선은 그녀의 배에 머물렀다. 서연아,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지? 당신을 닮아서 분명 예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서연은 그 말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도 된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막대한 유산과 회사를 기꺼이 남편에게 맡겼다. 그가 가진 야망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현명한 아내이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들의 완벽한 세계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배우 유미래의 등장이었다. 그녀는 KJ그룹이 후원하는 드라마의 신인 여주인공이었다. 작고 가녀린 몸매에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눈망울을 가진 그녀는 언제나 서연을 동경과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모님처럼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지혜롭고 아름다우시잖아요. 유미래는 서연에게 깍듯이 대하며 그녀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서연은 그녀를 가엾은 여동생처럼 여기며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유미래의 순진한 얼굴 뒤에는 탐욕스러운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은밀하게 강지훈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일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척, 다음에는 그의 고충을 들어주는 척하며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야망을 교묘하게 부추겼다. 회장님은 이 그룹을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으셨어요. 사실상 회장님의 것이나 다름없는데
모든 게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뱀의 혀처럼 달콤한 속삭임은 강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탐욕을 깨웠다. 어느 날 밤, 강지훈은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해외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피곤한 기색으로 그녀에게 서명을 부탁했다.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지만 주주 명의자인 당신의 서명이 꼭 필요해서 이것만 처리하면 당분간은 쉴 수 있어. 서연은 임신한 몸으로 회사 일에 무관심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재산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는 첫 단계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음모는 점점 더 대담하고 치밀해졌다. 강지훈은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흘리고 그 모든 흔적이 서연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송된 것처럼 조작했다. 유미래는 연기자로서의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서연이 마치 돈 때문에 불안해하며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증인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거대한 덫을 만들었고 서연은 그 중앙으로 순진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운명의 그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지훈은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횡령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다. 서연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상태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세상이 그녀를 중심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법정은 차갑고 비정했다. 검사는 강지훈과 유미래가 조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그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갔다. 서연이 무심코 서명했던 서류들은 그녀의 재산을 빼돌린 명백한 증거가 되어 있었고 조작된 이메일 기록은 그녀가 회사를 배신했다는 증거로 둔갑했다. 유미래는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모님께서 돈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라고 비통하게 연기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갈 때 서연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믿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자신의 아내를 변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을 것이라고. 그러나 증인석에 선 강지훈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내가 회사의 자금에 손을 댄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사랑 신뢰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배신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뱃속에 우리 아이를 보고도.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방청석에 앉은 유미래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미소를 보았을 때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잔인하고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연극의 비참한 희생양이었다. 피고인 한서연 징역 10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탕탕탕. 의사봉 소리는 그녀의 심장에 밝히는 세계의 목과도 같았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영혼이 이미 몸을 떠난 것 같았다. 끌려나가면서 그녀의 눈은 마지막으로 강지훈과 유미래를 향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보았다. 탐욕의 승리와 차가운 안도감을. 그 순간 한서연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죽고
지독한 증오가 태어났다. 교도소의 철문이 등 뒤에서 굳게 닫혔을 때 한서연의 세상은 색을 잃고 무채색으로 변했다. 소독약 냄새와 섞인 퀴퀴한 곰팡이 냄새,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그리고 희망을 잃은 자들의 공허한 눈빛. 그곳은 법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들의 무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KJ그룹의 상속녀나 존경받는 CEO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죄수번호 3077 이름조차 빼앗긴 존재였다. 임신한 몸으로 수감된 그녀는 다른 죄수들의 좋은 먹잇감이었다. 약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며 과거가 화려했기에 시기와 경멸을 동시에 받았다.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배식 때마다 벌어지는 암투 잠든 사이에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불안감. 그녀는 오직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하며 버텼다. 이 아이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였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누명을 벗고 이곳을 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지옥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어느 날 오후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서연은 최대한 싸움에서 멀리 떨어져 몸을 웅크렸지만 광기에 휩싸인 한 죄수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누군가 외부에서 사주한 계획적인 공격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지만 복부를 향해 날아오는 발길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것이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끔찍한 감각. 그녀의 의식은 거기서 끊겼다. 의무실의 차가운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통보했다. 유산입니다.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 그녀의 세상, 그녀의 아이가 사라졌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다. 사랑, 희망, 미련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증오의 결정체만이 남았다. 한서연은 그날 아이와 함께 죽었다.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린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죽음만이 이 고통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감방 안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다. 한 죄수가 날카롭게 간 칫솔을 들고 조용히 잠든 노파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 노파는 송 여사라 불리는 여자로 감방의 암묵적인 지배자이자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암살자의 칼날이 송 여사의 심장을 향해 내려꽂히려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였다. 이미 죽은 목숨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녀는 암살자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고 날카로운 칼날은 그녀의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다. 소란의 다른 죄수들이 깨어났고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서연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의식을 잃기 전 자신을 내려다보는 송 여사의 깊고 서늘한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놀라움도 고마움도 아닌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한 듯한 기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송 여사는 은퇴한 거대 암흑 조직 흑장미회의 대모였고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서연을 곁에 두고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 속에 숨겨진 도끼를 꿰뚫어 보았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구나. 오직 복수심만 이글거릴 뿐. 그런 눈을 가진 자는 세상을 가질 수도 파괴할 수도 있지. 송 여사는 서연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서연의 끔찍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송 여사는 그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쳤다.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었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약점을 파고들며
공포를 이용해 상대를 지배하는 법. 그녀는 수많은 범죄자들의 심리 보고서를 읽으며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배웠고, 송 여사가 던져주는 과제들을 해결하며 냉혹한 판단력과 전략적 사고를 길렀다. 부드럽던 그녀의 손은 굳은 살이 박였고, 슬픔만 담겨있던 눈은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는 칼날 같은 예리함을 갖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송 여사는 병으로 쇠약해졌고, 그녀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조직의 통제권은 서서히 서연에게로 넘어왔다. 어느 달 밝은 밤 송 여사는 서연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한서연은 아이와 함께 죽었다. 이제 너는 밤의 세계를 지배할 차가운 달 루나가 되어라. 서연은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한서연이 아니었다. 고통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루나였다. 몇 년 후 흑장미회의 외부 조직이 손을 쓴 덕분에 루나는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6년. 원래 선고받았던 형기의 절반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던 감방을 돌아보았다. 그곳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킨 용광로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라는 차가운 불꽃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세상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두 악마를 심판할 시간이었다. 교도소에서 나온 루나가 서울로 돌아와 보낸 첫 며칠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 무작정 돌진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6년 동안 강지훈이 쌓아 올린 제국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의 돈이 흐르는 길, 그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그의 약점이 숨겨진 균열까지. 그녀는 완벽한 사냥을 위해 먹잇감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만 했다. 케이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밤낮 없이 수집해 그녀의 발밑에 가져다 놓았다. 작전 개시일 루나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만의 아지트에 있었다. 과거 한서연의 취향이 반영된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소한의 가구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들. 이곳은 복수를 위한 차가운 전쟁 상황실이었다. 루나는 스크린에 떠있는 KJ 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계열사 중 유독 한 곳 KJ 건설에 고정되어 있었다. 준비는 끝났나? 루나의 질문에 케인이 한 발짝 다가섰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KJ 건설이 최근 진행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불량 자재 사용 환경 영향 평가, 조작, 그리고 전개에 뿌려진 막대한 뇌물. 그것은 강지훈의 제국을 지탱하는 수많은 검은 기둥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댐을 무너뜨릴 첫 균열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자료는 탐사 보도로 유명한 주진우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형식입니다. 절대로 배우를 추적할 수 없을 겁니다. 케인의 보고는 언제나처럼 간결했다. 루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 기자 같은 사람을 잘 알았다.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끈질긴 사냥개. 그에게 이 정도의 먹잇감은 자신의 명성을 걸고 파헤칠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나는 조용히 스크린을 바라보며 사냥의 시작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주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는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아침 방송은 온통 KJ 건설의 비리 의혹으로 떠들썩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고, KJ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접한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런 종류의 위기를 여러 번 겪어봤다. 언론은 돈으로 맑고 정치권은 압력으로 누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법무팀은 당장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준비해 홍보팀은 뭐하고 있어 로비 자금 더 풀어서라도 정부 조사. 마가 강지훈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부하 직원들을 닥달했다. 그는 이 작은 소란이 자신의 아성의 흠집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6년 전 자신의 임신한 아내마저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남자였다. 일개 기자 하나쯤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주진우 기자는 후속 보도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연이어 터뜨렸다. KJ건설과 결탁한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되자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게 되었다. 강지훈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그의 발밑이 조금씩 꺼져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시각 유미래는 자신의 고급 빌라에서 인터넷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KJ그룹의 광고 모델이자 사실상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회사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은 곧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초조하게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내 광고까지 끊기겠어요.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던 강지훈은 버럭 화를 냈다. 겨우 그깟 광고가 문제야. 시끄러우니 당신은 잠자코 있기나 해. 루나는 자신의 상황실에서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 강지훈의 통화 내역, 그리고 유미래의 SNS 반응까지 모든 것이 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체스 마스터처럼 침착했다. 케인이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대로입니다. 강지훈은 오만하게 대응하고 있고 둘 사이의 신뢰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루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멀었어, 케인. 이건 단순한 경고이자 탐색전일 뿐이야. 저 남자가 얼마나 오만한지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한 미끼였지. 루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빌딩 숲 너머 KJ그룹의 본사 건물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그 믿음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부숴줄 거야. 다음 목표는 그의 돈이 아니라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첫 번째 사냥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두 번째 사냥감이 그녀의 조준경 안에 들어와 있었다. 루나의 첫 번째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KJ건설의 비리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낳으며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으로 번져나갔다. 강지훈은 돈과 권력으로 이 태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오만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가 매수한 언론사들은 더 큰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 앞에서 침묵했고 그가 믿었던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제국에 경고했던 성벽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의 불신은 회사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수십 년간 충성을 바쳤던 임원들이 의심의 눈초리 속에 신문을 받았고 직원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숨을 죽였다. 한때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존경받았던 그는 이제 광기에 휩싸인 폭군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이 외부의 적아마도 호시탐탐 그룹을 노리던 경쟁사 소행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 배우가 누구인지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이 혼란 속에서 강지훈과 유미래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유미래는 KJ그룹의 위기가 자신의 경력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 있었다. 광고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예정되었던 영화 캐스팅마저 무산되자 그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히스테리를 부리며 그를 닥달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추락하는 인기와 줄어드는 수입이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폭발했다. 당신 정말 무능한 거 아니야? 이깟 스캔들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내 인생까지 망치고 있잖아. 유미래의 날카로운 비난에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강지훈의 이성이 끊어졌다.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넌 그냥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명품이나 휘감고 다니는 장식품일 뿐이야. 정작 필요할 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의 폭언은 둘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철저한 거래 관계였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얼음장 같은 냉기와 경멸만이 가득한 전쟁터가 되었다. 강지훈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불신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루나의 두 번째 공격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언론을 통한 요란한 공격이 아니었다. 케인이 이끄는 최고의 해커팀이 강지훈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에 침투했다. 막대한 돈이 하룻밤 사이에 여러 개의 대포 통장으로 나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돈은 강지훈이 위기를 막기 위해 사용하려던 최후의 보루였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비밀 자금이 증발한 것을 알게 된 강지훈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었기에 도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단순한 사업적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지독한 악이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각 루나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케인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강지훈의 자금이 흑장미회가 관리하는 자선재단의 계좌로 완벽하게 세탁되어 입금된 내역이 떠 있었다. 그녀가 빼앗긴 돈이 이제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었다. 이것이 그녀만의 정의 실현 방식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돈으로 사람을 지옥에 보낸 자에게 바로 그 돈을 빼앗아 천국을 만드는 일.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는 없었다. 강지훈이 이제 슬슬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렸다는 것을 케인이 말했다. 루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아직도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아. 하지만 그는 이미 내 거미줄에 걸린 나비일 뿐이야. 날갯짓을 하면 할수록 더욱 옴짝달싹 못하게 될 뿐이지.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KJ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가장 신뢰했던 기둥 하나만 뽑아내면 그만이니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루나의 복수는 이제 강지훈의 제국을 외부에서 흔드는 단계를 넘어섰다. 그녀는 그의 성벽 안으로 들어가 가장 단단한 기둥부터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 기둥은 바로 강지훈과 유미래 사이의 추악한 신뢰였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인간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위기에 몰리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제물로 바칠 위인이었다. 그리고 유미래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루나는 바로 그 공포를 이용하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로 루나는 과거 강지훈에게 짓밟렸던 유령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회계 비리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전직 재무이사 강지훈과 유미래의 불륜 관계를 눈치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그의 비서, 그리고 그의 무자비한
적대적 인수에 회사를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은 중소기업 사장까지. 그들은 복수를 꿈꿨지만 힘이 없었다. 루나는 그들에게 익명의 조력자를 가장해 접근했다. K는 이들에게 강지훈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과 함께 법적 투쟁에 필요한 자금을 은밀히 전달했다. 루나는 그들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복수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배우들이 스스로 춤추게 만들었을 뿐이다. 잊혔던 과거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언론과 검찰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강지훈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한꺼번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와 동시에 루나는 유미래를 겨냥한 정교한 심리전을 펼쳤다. 그녀는 유미래가 자주 가는 스파의 관리사를 매수해 요즘 KJ그룹이 어려워서 강 회장님이 자산 정리를 시작했다더라. 믿을 만한 사람 명의로만 재산을 옮기고 있다더라는 식의 거짓 정보를 흘렸다. 또한 유미래의 스타일리스트를 통해서는 강지훈의 변호사들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희생양을 찾고 있으며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에 유미래만 한 카드가 없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들은 것처럼 전달했다. 사소하게 시작된 의심의 씨앗은 유미래의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거대한 공포의 나무로 자라났다. 강지훈이 최근 들어 자신에게 부쩍 차가워진 것도, 회사의 기밀 서류들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도 모두 자신을 버리기 위한 준비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6년 전 임신한 아내까지 차갑게 버렸던 강지훈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에게 자신이라고 해서 특별할 리 없었다. 언젠가 자신도 한서연처럼 비참하게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생존 본능이 발동한 유미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서재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고 그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모든 파일을 자신의 비밀 계정으로 전송했다.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이었지만 강지훈의 추악한 비밀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그녀의 눈빛은 점차 탐욕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킬 방패이자 동시에 강지훈을 협박해 더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창이 될 수도 있었다. 루나는 자신의 거미줄에 걸린 두 마리의 독충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하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강지훈은 과거의 유령들에게 시달리며 점점 더 예민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유미래는 그런 그에게서 애정과 신뢰 대신 경멸과 공포를 느끼며 필사적으로 배신을 준비했다. 루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루나가 설계한 무대 위에서 스스로 파멸의 왈츠를 추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가장 적절한 순간에 막을 내릴 준비만 하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미래는 강지훈의 비밀 금고에서 결정적인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6년 전 한서연의 재판에 제출되었던 증거들의 원본 파일이 담긴 USB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강지훈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하는 과정이 담긴 충격적인 녹음 파일까지 들어있었다. 심지어 한서연을 공격해 유산하게 만든 교도소의 죄수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내역까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미래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었다. 살인 교사와 다름없는 악마의 기록이었다. 유미래는 잠시 공포에 휩싸였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강지훈의 목숨줄을 완전히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다. 이 카드만 있으면 이 위기가 끝나고 나서도 평생 강지훈을 자신의 발밑에 두고 조종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쥐고 있는 그 카드는 바로 그녀 자신과 강지훈을 지옥으로 보낼 급행 열차 티켓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열차의 기관사는 바로 루나였던.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도 한다. 그러나 강지훈은
자신이 쥐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위기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KJ그룹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대규모 기자회견 및 신기술 발표회. 그는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최근의 스캔들을 책임질 희생양으로 충직한 부하 임원 한 명을 지목해 모든 혐의를 덮어씌울 계획이었다. 여론이란 언제나 더 큰 자극에 쉽게 움직이는 법이니까. 행사 당일 강지훈은 오랜만에 힘이 넘치는 듯 보였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여전히 그는 이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이었다. 그는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화장을 고치고 있는 유미래의 어깨를 감쌌다. 걱정하지 마, 미래야. 오늘 이 무대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당신은 그저 내 옆에서 아름답게 웃어주기만 하면 돼. 그는 그녀가 이미 배신의 칼을 품에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유미래는 강지훈의 말에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그를 지옥으로 보낼 USB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미 익명의 브로커와 거래를 마친 상태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 증거를 넘기면 그녀는 새로운 신분과 막대한 돈을 받고 해외로 떠날 수 있었다. 강지훈이 몰락한 뒤 남겨질 잿더미 속에서 혼자 살아남을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비극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진짜 연출가는 따로 있었다. 유미래에게 접촉한 익명의 브로커는 바로 케인이었다. 강지훈이 기자회견을 열도록 유도한 것도 루나가 심어놓은 측근의 조언 때문이었다. 이 거대한 심판의 무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루나의 손에 의해 설계되었다. 그리고 루나 역시 그곳에 있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가 아닌 행사장 구석의 음향 제어실 평범한 스태프 복장을 한 채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림자로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막을 내리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강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 앞에서 그는 KJ그룹의 빛나는 미래와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최근 우리 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들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관행을 모두 버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가 연설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스크린이 다시 켜졌을 때 나타난 것은 KJ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6년 전 강지훈이 한서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의 파형이었다. 이어서 그가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영상 그리고 한서연을 공격했던 죄수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엄청난 충격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강지훈은 온몸이 굳은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객석 앞줄의 유미래에게 향했다. 그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그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자신이 거래를 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터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더 큰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둘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마주보았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한 여인이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소란스러운 장내의 모든 소음이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묻히는 듯했다. 스태프 복장을 벗어 던진 그녀의 모습이 드러나자 몇몇 나이든 기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6년 전 비극의 주인공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여왕과도 같았다. 루나는 넋이 나간 강지훈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것을 되찾으러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다. 강지훈 씨,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심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행사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단 몇 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유미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다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은 피해자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녀가 강지훈의 범죄에 깊숙이 가담한 공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다. 그들의 몰락은 그들이 누렸던 영광만큼이나 떠들썩하고 비참했다. 무대 위에 홀로 선 루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아수라장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강지훈과 유미래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거대한 불꽃놀이와도 같았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사기극과 복수극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진실들을 모두 토해냈고 결국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서연의 이름은 6년 만에 모든 혐의를 벗었고 KJ그룹의 모든 자산은 법적으로 원래의 주인인 그녀에게 돌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루나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예상했던 희열이나 기쁨은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임무를 마친 군인의 공허함 같은 것만이 남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리고 강지훈이 더럽혔던 옛 저택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모든 가구는 6년 전 그녀가 떠났을 때 그대로였지만 그곳에 살았던 행복했던 한서연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거울에 비친 것은 차가운 눈을 가진 낯선 여자 루나뿐이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과 강지훈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거실을 천천히 거닐었다. 벽난로 위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결혼사진이 놓여 있었다. 루나는 사진 액자를 들어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여자는 너무나도 순진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그 여자가 가해렀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다시는 저렇게 웃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서글펐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벽난로의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과거는 이제 제가 되어 사라져야만 했다. 그녀의 등 뒤로 케인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어떤 심경일지 짐작한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섰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룹을 다시 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흑장미회의 데모로서 밤의 세계에 남으시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루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답을 정한 뒤였다. 한서연은 기업 경영에는 흥미가 없어. 그리고 루나는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녀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KJ그룹의 자산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거야. 대신 내 지분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 생각이야. 과거의 나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 그것은 그녀가 자신과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흑장미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케인이 다시 물었다. 송 여사님은 내게 조직을 물려주셨지만 그건 생존을 위한 힘이었지 지배를 위한 권력은 아니었어. 조직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하에게 맡기고 나는 뒤에서 조언만 해주는 역할로 물러날 거야. 그녀는 케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처럼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 오른팔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되어주겠어. 그녀의 제안에 케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몇 주 후 서울의 공항.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는 두 남녀가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옷차림을 한 여자는 더 이상 루나의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저 한 명의 자유로운 영혼, 과거의 상처를 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동반자 케인이 함께였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들 자신조차도 정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루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도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준 도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지난 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았다. 복수는 그녀에게 삶의 이유를 주었지만 이제 그녀는 복수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제 위에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 어둠이 걷히고 그녀의 인생에 마침내 첫 번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